네, 안녕하십니까. 의학 채널 배운 뒤 매주 화요일마다 찾아가는 명순권 교수의 의학수다. 네, 명순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그 코로나19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오늘 0시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특히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9시까지만 영업을 하고 그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되는 상태고, 여러 가지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더 강화가 됐죠. 그래서 특히 이제 자영업자분들이라든가 상공인들이 굉장히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또 취약된 상황인데, 앞으로 2주 정도 참 많이 힘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진자 숫자도 계속해서 4, 5일째 300명대, 어제 약간 줄어들었다가 또 오늘 다시 300명대로 올라가는데요. 또 오늘 산발적으로 또 집단 감염들, 종교 시설이라든가 그런 데서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그 치명률 자체가 그리 높지는 않지만 그 감염력 자체가 상당히 크고 전파력이 커서 절대적인 그 사람 숫자가 많아지면서 특히 노령자분들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망자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들어오신 분들 최선님, 베리타스주님, 딸기80님, 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생활하는데 많이 힘들고 그런겠지만요,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혹시라도 내 주변에 환자가 발생하는데 내가 모르고 접했다가 나중에 며칠 있다가 그 접촉한 사람이 확진자였다. 그러면 또 이제 접촉한 날로부터, 그러니까 증상이 확진자의 증상 시작되기 이틀 전부터 시작해서 밀접 접촉적으로 분류가 되면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또 최종 접촉한 이후로 14일 정도 격리해야 되는 그런 또 상황들도 발생을 합니다. 특히 네, 위영성님 들어오셨는데 맞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대학교 수능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대학 입학 수능이죠.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고3 학생들, 그리고 재수 또 삼수 하는 학생들, 다시 재도전하는 학생들 다 포함해서 수험생들 모든 분들 걸리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되겠고요. 누구나 다 조심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번 주에 이 기존에 약속된 그런 모임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전부 다 취소하고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좀 강화된 이러한 정책에 저도 좀 동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가능하면 또 너무 많은 사람들 모임돼서 오랫동안 장시간 있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죠. 특히 잘 아시겠지만은 2m 이내에서 15분 이상 이렇게 대화 그런 부분들은 좀 피해야 되겠고, 마스크는 항상 사용하는 거 그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언제 어디서라도 우리가 환자 드러나지 않는 환자로부터 접촉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게 바로 마스크입니다. 서로 간에 마스크를 모든 사람들이 쓰고 있다면 그 감염의 확률은 당연히 낮아지고, 혹시라도 바이러스 몸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코로나19의 중증도 정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좀 사람 많은 곳에서는 착용하는 것을 생활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백신의 대표적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던 게 이제 화이자에서 mRNA 백신 결과가 발표됐었고, 그 다음에 또 연이어서 한 일주일 간격인가요? 그 모더나에서 또 mRNA 백신이 나왔는데 이 두 개의 백신이 기전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그 유전 정보 일부를 mRNA, 전령 RNA로 담아서 겉에 리피드를 외피를 둘러갖고 우리 몸에 투여를 하는 걸로 돼 있죠.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이거를 코로나19가 우리 몸에 들어온 것처럼 인식을 하는 거죠. 특히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해서 우리 숙주, 우리 몸에 있는 세포에 그 바이러스가 코로나19가 붙어서 침입해서 그 안에서 복제할 그런 초기 관문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항체가 우리 몸에서 미리 만들어지기 때문에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져서 결국엔 재차
향후에 실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는 그 항체가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한 항체가 잽싸게 아니 빠르게 형성이 되고 많은 양이 나와서 코로나19를 무력화시킬 수 있어서 우리가 특별한 증상이나 질병을 나타나지 않도록, 물론 증상이 약간 있다 할지라도 경하게 앓고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목적으로 백신이 개발됐다고 했죠. 근데 그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보관하는 게 좀 힘들죠. 영하 70도 이하에서 보관을 해줘야 된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그것에 비해서는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영하 20도에서 6개월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일반 냉장고 2도에서 뭐 8도 사이에서도 한 달 정도 보관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화이자 거는 아마 5일 정도 보관하는 거로 돼 있죠. 일반 냉장 2도에서 8도 사이는.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장기간, 과연 얼마 동안 항체가, 중항체가 수개월 이상 지속 절제된 그런 부분도 의문이 좀 되고, 향후 장기간 부작용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소식들은 이러한 백신 FDA, 미국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위영성님 생각보다는 엄청 빨리 나온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해도 백신은 정말 빨리 나온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 백신이든 뭐 치료제든 개발이 되는데 뭐 일단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후보 물질을 선택을 하고 실험실 연구와 쥐를 대상으로 한 동물 연구 거치고 뭐 1상 임상시험, 2상 임상시험, 3상 시험 하는데 수년에 걸쳐서 사실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로 1년 안에 거의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특히 파이자나 뭐 모더나 같은 경우, 그 백신 같은 경우는 mRNA 백신 같은 경우는 사실 mRNA 백신은 다른 이전 바이러스의 백신 만드는데 사용됐던 기술 방법이 아니에요. 가장 코로나19에서 최초로 시도됐던 거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 효능뿐만 아니라 안전성의 의문을 품었는데 두 회사 제품 역시 뭐 효능 자체가 약 90% 이상, 90에서 혹은 95%까지 되죠. 95% 내외.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로 봐야 됩니다. 왜냐면 그 3상 임상시험 뭐 둘 다 뭐 4만 명, 3만 명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큰 대규모 임상시험을 했는데 현재 나온 자료만 봐서는 상당히 효과가 좋은 거죠. 왜냐면 일반 독감, 인플루엔자 백신 같은 경우 효능도 보통 40에서 60% 사이로 알려져 있고, 물론 어떤 자료에는 70% 이상도 보고되고 있지만은 그런 것들에 비하면 굉장히 지금 효능이 좋은 편입니다. 어쨌든 그 백신 그 소식에 의해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현황 과연 어디까지 왔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 FDA, 우리나라로 따지면 식약처죠.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의사들이 환자 치료를 위해서 새로운 신약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미국은 FDA, 우리나라에서는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식 승인을 받으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후보물질로부터 3상 임상시험 거쳐서 승인되는데 보통 15년 가까이 걸리는 거로 돼 있죠. 그런데 그 정식으로 승인되기 이전이라도 어떤 공중보건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질환에 대해서는 그 해당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완전한 임상적 근거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긴급 사용 승인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어요. 영어로 하면 이게 EUA, Emergency Use Authorization, EUA입니다. EUA. 긴급 사용 승인이 되겠죠. 긴급 사용 승인. FDA는 이제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식품의약국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코리안 FDA, 이렇게 KFDA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자, 지금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미국 내에서 FDA,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긴급 사용 승인이 된 치료제만 제가 11월 22일 현재인데요. 보니까 딱 4개가 있습니다. 사실 좀 더 광범위하게 보면 치료제라고 했을 때는 치료제 직접 그 바이러스를 죽이는, 해결하는 거 말고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약재들까지 포함하면 이것보다 한 두세 배 이상 돼요. 열 몇 개가 되는데 긴급 사용 승인된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바이러스를 직접 죽일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는 딱 4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한 건데, 요거는 미국 FDA Emergency Use Authorization 이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한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많이 들어왔던 약이죠. 렘데시비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발음은 렘데시비어, 비어라고 발음을 하죠. 이거는 렘데시비어인데 우리말로 보통 뭐 언론에서 쓸 때 렘데시비르라고 그러니까 렘데시비르라고 일단 하겠습니다. 이 렘데시비어 상품명은요, 베클러리랍니다. 베클러리, V-E-K-L-U-R-Y, 베클러리. 요거는 기본적으로 정체가 뭐냐, 렘데시비어는 리보뉴클레오타이드 유사체 바이러스 RNA 중합효소 억제제예요. 참 말이 길고 복잡하네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복제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 몸 안에서 복제를 하려면 우리 그 복제할 때 이 유전 정보 그 아미노산을 계속 붙여줘야 돼요. 쭉 연결해서 붙여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유전 코드가 만들어지면 그거에 의해서 단백질이 생성이 되고 새로운 바이러스를 만들고, 그렇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RNA 그 아미노산을 붙여주는 RNA 중합효소가 필요하거든요. 이 중합효소를 억제하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RNA예요. 기본적으로 DNA가 아니고 RNA인데, 이게 복제가 되려면 자신의 유전 정보가 계속 나열되면서 계속 붙어야 되거든요. 복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붙여지는 과정을 갖다가 억제를 해버린 거죠. 그러면 뭐 자기 RNA 유전 정보를 갖다가 복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억제제 생긴 모양이 뭐냐면 리보뉴클레오타이드랑 비슷하게 생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리보뉴클레오타이드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RNA, DNA 할 때 DNA가 뭐냐면 디옥시 리보뉴클레이크 애시드고, 그다음에 RNA 그러면 리보뉴클레이크 애시드잖아요. 그러니까 리보뉴클레오타이드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DNA랑 RNA의 정체가 뭐냐면 세 가지 화학물질이 합쳐진 겁니다. 기본적으로 구조가 5탄당, 탄소 5개 당으로 된 게 있고요. 당이죠, 당. 포도당 할 때 당. 그 다음에 옆에 염기가 있습니다. 염기. 아데닌, 구아닌, 뭐 우라실, 옛날에 생물 시간에 배웠던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당이 있고 염기가 있고 또 옆에 뭐가 붙냐면 바로 인산이 붙습니다. 그래서 인산, 당, 염기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리보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DNA, RNA 본체를 구성하는 거죠. DNA와 RNA의 차이점은 이 5탄당 구조에서 DNA 같은 경우는 산소 하나가 없어진 거를 디옥시리보뉴클레이크 애시드, DNA라고 그러죠. 어쨌든 렘데시비르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코로나19가 사실 생긴 게 아주 간단하게 생겼잖아요. 이 가운데 RNA 유전물질, 자기 유전물질 본체가 있고 그 주변에 껍질이 있죠. 그리고 이 껍질 주변에 특히 대표적인 게 스파이크 단백질이 삐죽삐죽 튀어나오는데, 이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자신 스스로는 복제 못하기 때문에 숙주의 세포에 침입을 해야 돼요. 침입을 할 때는 스파이크 단백질 삐죽 나온 게 바로 우리 정상세포 세포벽을 갖다가 찔러놓고 부착한 다음에 자기 유전물질인 RNA가 우리 정상세포 안쪽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래갖고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우리 몸 안에서 RNA, 코로나19 RNA가 막 복제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복제 일어나는 거를 막는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원래 2009년에 제약회사가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는 회사에서 원래는 C형 간염, 그리고 RSV 바이러스, 레스퍼러터리 신시티얼 바이러스라고 해서, 이거는 호흡기 쪽을 보통 뭐 감기부터 시작해서 호흡기 쪽 폐렴 유발하는 그런 바이러스인데요. C형 간염과 RSV 바이러스 치료제로 개발됐었는데 실패했었어요. 2009년에. 그리고 나서 에볼라가 유행했을 때 에볼라 치료제로 또 개발했는데 이것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러던 와중에, 그러니까 사실 이 렘데시비어는 정식으로 FDA에서 특별히 승인된 그런 질병 치료제로서 어떤 뭐 그런 지위가 없었던 상태에서 2020년 5월 1일, 올해입니다. 올해 5월 1일.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시작했던 게 1월부터 시작해서 2월 막 갔을 때 5월 1일에 긴급 사용 승인을 미국 FDA에서 줬어요. 이유는 뭐냐? 근거가 있긴 있죠. 근데 아주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긴급 사용 승인만 한 거지 정식으로 승인한 게 아니에요. 뭐냐? 출판되지 않은 2건의 임상시험, 이 임상시험의 중간 발표를 보고서 보니까 이 렘데시비어라는 약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환자에 있어서 회복 기간을 좀 더 줄일 수 있다.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이 약을 사용하면 예를 들어서 15일, 뭐 회복 기간이 15일이다 그러면 뭐 10일 정도로 줄였다.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중증의 코로나19 환자, 입원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일반 뭐 경증이 보통 한 80%니까 외래에서 보는 이런 코로나19 환자분들이나 그냥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은 사실 약을 쓸 필요가 없어요. 감기나 비슷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 중증의 코로나19 환자에게 긴급 사용 승인을 이 2건의 임상시험 리뷰를 함으로써 그것에 근거해서 긴급 사용 승인했습니다. 그 임상시험 주도한 데가 2군데입니다. 미국 그 NIH, 미국 국립보건원에 여러 분과가 있거든요. 그 중에 미국 국립 알러지 및 감염성 질환 연구원이 있습니다. 여기랑 그다음에 길리어드 사이언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렘데시비어 만든 회사죠. 요 두 기관에서 시행된 임상시험에 근거해서 이렇게 긴급 사용 승인이 됐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언제냐면 8월 23일입니다. 2020년 8월 24일 날 긴급 사용 승인된 게 코로나19 회복기 혈장. 그러니까 코로나19 환자에서 회복을 하게 되면 혈장 내 뭐가 생깁니까? 중화 항체가 생길 수 있죠. 항체. 코로나19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항체가 생기는데, 그래서 코로나19 항체가 들어있는 혈장으로부터 수집된 인간 혈장을 말합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 아주 유명한 미국의 유명한 종합병원이죠. 이 메이오 클리닉에서 시행된 대규모는 아니고요. 소규모 임상시험 결과, 그리고 기존에 이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 유행 시 이런 걸 혈장 치료라고 들어보셨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일단 이게 이 혈장 치료가 완전한 효과가 입증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긴급 사용 승인을 했습니다.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이 긴급 사용 승인이란 거는 그 효능이나 안전성이 확실히 입증이 임상시험을 통해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긴급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다음 세 번째, 네 번째는 다 항체인데요. 요게 뭐냐면 중화항체인데 밤라니비밥. 이거 발음도 어렵네요. IMAP. 그러면 이건 이제 엔티바디, 항생제란 뜻이 항체란 뜻이죠. 이건 뭐냐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에 아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숙주세포에 침입하기 위해서 스파이크 단백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스파이크 단백질의 결합 부위에 결합할 수 있는 그 자체로 항체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회복기 혈장에 들어있는 항체인데 요거는 두 번째 거는 혈장 자체를 주입하는 거예요. 혈장을 주입하면 항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호르몬이나 몇 가지 성분들도 요 안에 들어있죠. 근데 밤라니비밥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항체만 딱 해서 주입하는 거죠. 2020년 11월 9일,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도 11월이죠. 참 11월 말이니까 이거 한 3주 전에 긴급 사용 승인된 약이고요. 2주 전에. 그 다음에 바리시티닙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약은 상품명이 올루미안트라는 약인데요. 바리시티닙 자체가 아니고 바리시티닙과 함께 렘데시비르를 같이 투여하는 이 컨비네이션 치료, 요거를 긴급 사용 승인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리시티닙 자체 단독 투여로 긴급 사용 승인이 된 건 아니고요. 렘데시비르를 쓰는 환자에서 바리시티닙을 쓰면 좀 더 도움이 됐었다라는 일부 임상시험 결과에 근거해서 중증 입원 환자 치료에 11월 19일 긴급 사용 승인됐습니다. 지금이 며칠입니까? 11월 24일이니까 5일밖에 안 됐네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미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제로 긴급 사용 승인된 약제는 총 이렇게 약 4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렘데시비르인데, 그렇다면 현재 미국 FDA에서 공식적으로 코로나19 치료제로 승인된 건 뭐가 있냐? 긴급 사용 승인 말고요. 정식으로 승인된 거. 그게 바로
코비드 10이 아니죠. 19이죠. 이거 19입니다. 19. 10월 22일입니다. 10월 22일. 그러니까 바로 한 달 전입니다. 2020년 10월 22일에 아까 이 렘데시비어가 5월 달에 긴급 사용 승인 됐었죠. 그 뒤로 몇 개의 임상시험이 나왔어요. 한 3개 정도 임상시험이 나왔는데 이 임상시험의 결과를 근거로 해서 바로 한 달 전인 10월 22일 날 렘데시비어를 12세 이상 소아, 그런데 몸무게가 40kg 이상 나가야 돼요. 그 이하에 있어서는 뭐 효과나 안전성이 안 나왔으니까. 그리고 특히 성인 코로나19 환자 치료 목적으로 최초로 승인된 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단 미국 내에서는 FDA 정식으로 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는 바로 단 하나, 렘데시비르라는 약입니다. 그럼 그 근거는 뭐냐? 3가지 임상시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임상시험 3가지는 전 세계적으로도 의학적으로 가장 권위 있고 유명한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이런데 실린 임상시험 결과죠. 첫 번째가 뭐냐면 ACTT1, 이건 이제 무작위 비교 임상시험 이름입니다. 이름. 자, 무작위 이중맹검 위약대조군 임상시험. 야, 요 말도 조금 어렵지만 제가 지금까지 한 6개월 이상 하면서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약이 효능이 있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는 질병의 특성이 있고, 또 어떤 환자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약을 투여했을 때 약이 아닌 가짜 약, 플라시보, 위약, 약의 효능이 전혀 없는 걸 투여해도 심리적으로 안정을 가져서 좋아지는 위약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우연에 의한 효과, 이런 걸 다 배제하고도 효과가 있다고 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효과가 나오면 그때서야 비로소 효과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임상시험을 할 때는 2그룹으로 나눕니다. 그것도 많은 수의 사람을. 보통 이상시험 같은 경우는 수천 명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3상시험 같은 경우는 수천 명에서 또 많게는 몇만 명까지 하죠. 최근에 이런 백신 같은 경우는 몇만 명 수준까지 해야지 나올 그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데, 보통 이런 치료제 같은 경우는 몇만 명까지 아니더라도 기천 명 정도 수준 갖고도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치료제들은 지금 이 연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총 몇 명입니까? 1062명. 1000명의 코로나19 환자를 모집을 했어요. 그럼 1000명을 어떻게 그러면 치료군을 정하느냐? 먼저 2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2그룹으로 나누는데 500명씩, 약 500명씩. 500명씩 나눌 때 우리가 막 대충 이렇게 A라는 환자는 치료군으로 정하고 B라는 환자는 그냥 가짜 약인 위약을, 이거를 연구자 마음대로 막 하면 안 되겠죠. 생년월일을 홀수 짝수 방문한 해 이렇게 해서는 무작위가 안 돼요. 그럼 무작위로 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옛날에는 이제 복주머니에다 넣거나 아니면 난수표를 하거나, 그런데 가장 최근에는 아예 컴퓨터가 발달했기 때문에 컴퓨터가 자동으로 순서 배정을 합니다. 즉 첫 번째 환자는 렘데시비르라는 약을 주고, 두 번째 환자도 렘데시비르를 주고, 세 번째는 가짜 약, 네 번째는 렘데시비르, 다섯 번째는 가짜 약, 이런 걸 무작위로 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명 중에 500명은 렘데시비르라는 약을 투여받게 되고 나머지 500명은 가짜 약인 플라시보를 투여받게 되는데, 이런 무작위 과정을 거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2그룹 사이에서 평균 나이, 그 다음에 성별, 그리고 여러 가지 코로나19 경과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2그룹으로 나누니까 무작위. 그 다음에 이렇게 할 때 이 연구 대상자가 렘데시비르라는 약을 먹었는지 혹은 가짜 약인 플라시보를 먹은지 연구자도 모르고 연구 대상자도 몰라야 됩니다. 그래야지 편견이 없어지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중맹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중이란 말은 연구 대상자뿐만 아니라 연구자, 의사 등등 연구자들도 모르게 한 거죠. 그리고 위약 대조군이란 말은 한 그룹을 항상 비교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500명씩 했을 때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왔냐 보니까 여기 코로나19 환자 중증도는 아주 심하지 않은 경증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 정도 심한 게 있고 아주 심한 중증, 세 그룹 다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렘데시비르를 투여받은 분은 정맥 주사로 해서 10일간 투여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 200ml 투여하고 그 다음부터는 100mg씩 투여를 할 거예요. 10일을 투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약, 플라시보는 뭐 이거는 정맥 주사니까 노말셀린이라고 해서 생리식염수, 아무 약리학적 효과가 없는 거를 투여를 했겠죠. 이것도 10일 동안 투여를 하죠. 그랬더니 회복한 기간이 평균 렘데시비르 정맥 주사한구는 10일. 그런데 위약을 투여한 플라시보 투여군은 15일. 즉 회복 기간이 5일 정도 빨랐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작위 개방표지 다기관 임상시험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개방표지란 건 뭐냐면요, 오픈 레이블이니까 이 연구 대상자가 렘데시비르를 주사 맞았는지 아니면 렘데시비르 주사 안 맞았는지를 뭐 환자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혹은 연구자도 알 수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임상시험의 연구 디자인의 근거 수준, 신뢰도를 봤을 때는 조금 이중맹 것보다는 당연히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실제 이 길리어드 사이언스사에서 총 484명, 연구 대상자 숫자도 조금 일본 연구에 비해서는 좀 적네요. 그리고 중증이니까 중간 정도로 코로나19가 심한 환자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5일간 투여했는데 렘데시비르 투여 안 한 군과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그 증상에 대한 평가를 해봤더니 훨씬 회복이 뛰어났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무작위 개방표지 다기관 임상시험. 그러니까 이 약을 투여했는지 안 했는지 뭐 안다는 거죠. 이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 또 주관한 건데 마찬가지로 397명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요거는 이제 위약이나 이런 게 혹은 투여 안 한 것 이런 걸 구분한 게 아니라 렘데시비르를 5일 투여한 군과 그다음에 10일 투여한 군을 비교했더니 핵심적인 건 뭐냐면 두 군간 증상 회복에 차이가 없었다. 이 말의 의미는 굳이 10일까지 투여할 필요 없다. 5일만 투여해도 10일 투여한 거나 큰 차이가 없었다. 뭐 이런 결과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정도 연구만 보고 치료제로 승인하는 거에는 약간의 좀 제한적인 부분이 좀 상당히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임상시험 수백, 수천 명 혹은 수천 명까지 했을 때 반복적으로 뭐 세네 편의 임상시험에서 일관된 결과가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좀 더 장기간 살펴봐갖고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부족한 상태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FDA에서는 10월 22일에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최초로 승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또 우리들을 헷갈리게 하는 또 소식이 나왔죠. 그게 바로 어디서 나왔냐면 세계보건기구에서 나왔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020년 10월 15일에 그러니까 미국 FDA에서는 10월 며칠이었습니까? 22일 날 정식으로 코로나19 치료제 승인하기 바로 일주일 전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코로나19 치료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세계보건기구에서 주관한 그 이 임상시험은요, 30개 국가, 총 500개 병원, 그리고 연구 대상자 수도 12,000명으로 상당히 대규모죠. 코로나19 환자 대상으로 해서요. 무작위 개방표지 임상시험입니다. 즉 이 말은 위약은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매검 위약대조군 임상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자체 연구 디자인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무작위 위약대조군 임상시험보다는 조금 근거 수준이 낮다라고 일단은 일반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 임상시험의 이름을 솔리데리티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솔리데리티가 원래 연대하다, 같이 힘을 합친다 뭐 그런 말이죠. 여기에 사용된 약제는요, 총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의 약제입니다. 즉 렘데시비르라는 약이고, 그다음에 우리 초기에 렘데시비르 말고 또 항말라리아제, 말라리아 치료약으로 사용했던 하이드록시클로리퀸과 그다음에 클로로킨 이런 약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이드록시클로리퀸을 사용했고요. 또 하나는 에이즈 치료제로 사용되는 로피나비르와 리토나비르라는 약, 이걸 합쳐서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페론 베타 1A라는 이런 약제, 총 4가지 종류를 갖고 약을 사용하지 않는 일반적인 표준 치료와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 결국
어떤 약제, 이 네 가지 약제 중 어떤 약제도 사망률이나 혹은 인공호흡기 사용하는 율, 입원 기간을 줄이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별로 효과가 없었다라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미국 FDA, 미국과는 다르게 코로나 환자의 렘데시비르를 쓰지 말라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담은 거 한번 뉴스를 한번 볼까요? 요게 이제 세계보건기구 홈페이지인데 이걸 한번 볼게요. 제목을 보시면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recommends against. 그러니까 recommend 한다는 거는 추천하다, 권장한다인데 against 그러면 사용을 반대한다는 말이에요. 사용을 추천하지 않는다. recommends against the use of remdesivir in COVID-19.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코로나19 환자에서 렘데시비르의 사용에 대해서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거 최근 11월 20일 버전에도 이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뭐 입원해 있던 환자든지 질병의 중증도와 상관없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떤 근거? 이 렘데시비르를 사용했다고 해서 생존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회복기간 등등 그런 결과들에 있어서 improve, 개선한다는 근거가 currently, 현재 no evidence,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이 근거가 바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솔리데리티라는 대규모 임상시험이고요. 요것과 관련한 우리나라 국내 보고도 여기 있죠. WHO 코로나 환자에 렘데시비를 쓰지 말라. 대신에 값싼 스테로이드 사용을 권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값싼 스테로이드 사용. 왜냐하면 이제 렘데시비르가 결국에 생존 가능성이나 치료기간 단축시키는 효과는 있는데 증거 없었고, 이런 권고는 7,000명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무작위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거다 이렇게 돼 있고요. 실제 이 약을 처방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잠재적 위험과 복잡한 약 투약 과정, 그 다음에 비싼 약값. 아까 렘데시비르 5일, 뭐 10일 사용할 수 있는데 5일도 10일이랑 큰 차이가 없는데 5일 치료비가 370만 원이나 돼요. 그렇죠. 근데 대신에 스테로이드 제제는 여러 연구 결과를 보니까 오히려 회복기간 뭐 도움이 된다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최근에 요거 최근이라기보다 요게 좀 몇 달 됐습니다. 이게 언제니까 9월 달이네요. 2020년 9월 달에 영국 BMJ라는 의학학술지가 있습니다.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 여기에 WHO 가이드라인, 그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약물에 관한 세계보건기구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 이게 그림으로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자, 요거를 이제 보면 요겁니다. 아주 간단하네요. 자, 비주얼 서머리인데 일단은 코로나19 확진된 환자에서 넌 시비어, 심하지 않은 경증 환자, 이런 경우는 특별한 뭐 심각한 상황이 없으면 렘데시비어도 권장하지 않고 스테로이드도 권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심각한 환자, 이 심각한 환자라는 건 뭐냐면 그 산소 포화도가 90% 미만이거나 그 다음에 호흡수가 굉장히 빨라져서 가쁜 호흡부전이 있는 환자, 그러니까 성인에서는 뭐 1분당 30회 정도 호흡 횟수가 많거나, 뭐 아이들에 있어서는 그 횟수는 좀 다르죠. 또 기타 심각한 호흡부전 이런 징후가 있는 사람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렘데시비르는 사용하지 않는데 스테로이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요거는 사용한다, 강력하다.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환자, 즉 폐혈성 쇼크에 빠진 이제 막 심각하게 돌아가실 분들에게도 이 스테로이드를 쓰면 좀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 미국 FDA에서는 최초로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치료에 승인을 10월 22일 날 한 반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여전히 렘데시비르를 추천하지 않고 스테로이드 사용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자, 지금 뭐 질문들 많이 올라와서 한번 그전 거 한번 좀 올려봐 주시겠습니까? 질문들. 렌질루맙. 이것도 이제 항체 치료제겠죠, 이게? 요거는 제가 잘 모르는데 잠깐 확인 좀 해보고요. 일단 베리타스 주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화이자 백신만큼 좋을까요? 요게 지금 영국 옥스퍼드 대학이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아스트라제네카랑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요거는 좀 기전이 다른 건데, 요것도 90%인가요? 최근에?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효과가 나온다 이런 보고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영성님, 오늘은 어려운 거라서 질문을 꼭 이거랑 관련하지 않은 것도 상관없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기타 어떤 거든지 관심 있는 거 질문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그 렌질루맙에 대해서는 제가 리뷰를 안 했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기존 코로나19 치료 방법 대비해서도 회복률이 뭐 37% 높은 거로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것 조금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혹시 뭐 궁금한 거 없으십니까? 오늘 10분이나 일찍 끝났는데. 자, 여전히 뭐 지난번에 그 독감 백신 관련해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여러분들 독감 백신 거의 다 맞으셨겠죠? 가능하면 맞으세요. 그 뭐 독감 백신 맞고 사망한 그런 부분은 결론적으로 인과관계가 확립이 안 된 그냥 우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독감이 일반적으로는 예년 통계를 보면 12월에 환자 수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다. 12월에.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뭐 독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근거가 아직까지는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무래도 잘 아시는 대로 사회적 거리두기도 시행을 하고 많은 분들이 손도 자주 씻고 마스크도 쓰고, 그러니까 이제 감염성 질환이 여전히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뭐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뭐 300명대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약간 좀 이거를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보면요, 최근 들어 약간 줄어드는 추세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보면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만, 제가 이 숫자를 보니까 얼마입니까 지금 이게? 특히 이제 미국도 그렇고요. 전 세계 일별 발생자 수 한번 볼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 2, 3일 전에 뭐 11월 19일 날 18만 4천 명, 11월 20일 날 19만 명, 거의 20만 명까지 올라갔었는데, 최근에 약간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있다가 또 다시 약간 오르긴 했습니다만 13만 5천 명, 그러니까 10만 명 초반대로 조금 떨어졌고, 그 다음에 전 세계 같은 경우 보면 11월 며칠인가요? 제일 많이 올라갔던 게 69만 명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69만 명. 이게 11월 20날이에요. 그러니까 4일 전에 하루 발생자 숫자가 69만 명이었습니다. 하루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했다가 최근 들어 쭉쭉 좀 떨어져 갖고 최근에는 40만 명대로 좀 줄어들거든요. 물론 조금 더 장기간 지켜봐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바로 4, 5일 전까지 쫙 올라갔다가 약간 가파르게 좀 줄어드는 그런 추세예요. 이게 물론 뭐 인과관계를 봐야 되겠지만은 트럼프가 오늘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공식적으로 그 정부 이양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조하겠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온 걸 봐서, 트럼프가 물러나면 제가 보기에는 이 코로나에 대한 그 대책들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좀 기대를 해봅니다. 하도 그냥 뭐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트럼프가. 자, 어떤 백신이 가장 좋을까요? 달짜님. 야, 이거는 저도 잘 모르죠, 이거는. 제일 좋은 거는 그거예요. 일단은 효능, 그게 지금 95%까지도 나오는데 그것도 높아야 되지만, 그 다음에 또 보관이나 운반, 이것도 필요하고요. 좀 쉬워야 되겠죠. 그리고 가격도 싸야 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중화 항체가 몇 개월 이상까지 유지가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연구 결과는 초기 연구에서 실험 연구에서 좀 많이 확보가 됐다고 하는데, 사람에 대해서도 진짜 한 6개월 이상, 그러니까 독감 같은 경우는 보통 한 5개월, 6개월 정도 지속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정도 가는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자, 위영성님, 백신에 대한 안전성 의문품 분들이 많은데 3상까지 통과했으면 완전한 거 아닌가요? 기사에 보니까 독감처럼 매년 맞을 수도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렇죠. 지금 현재 정도 수준이면 거의 독감 백신처럼 대략 효과는 한 5, 6개월 정도 있고, 그 다음에 효능도 안 맞은 위약군에 비해서 약 90%가 환자가 적게 발생을 한다는 의미예요. 90% 효과가 있다는 거는. 딸기80님, 코로나 검사는 꼭 증상 의심자만 검사하나요? 발열 시 감기, 독감, 코로나 어떻게 구분하나요? 이 말은, 이거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 열이 났다, 요즘 시기에. 그럼 감기, 독감, 코로나19 또 다른 병 구분이 사실 어렵습니다. 평상시에도 감기와 독감은 구분이 아주 쉬운 건 아니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 쉬운 거는 독감은 훨씬 더 고열이 발생하고, 감기는 그 독감에 비해서는 열이 조금 덜하고, 그다음에 근육통도 독감 같은 경우는 좀 더 심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이제 호흡기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는 독감. 증상으로 감기와 독감은 어느 정도 약간은 구분이 됩니다만, 현 시기에 있어서는 독감, 코로나는 감기까지 포함해서 구분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검사는 증상이 있는, 그리고 의심자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환자와 접촉한 것이 확실한 사람들 있죠.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 그리고 확진자의 증상이 나타나기 이틀 전부터 접촉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밀접 접촉자로 해서 무조건 보건소 검사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있어요. 헷갈린다. 그러면 1339인가요? 예, 그쪽으로 전화를 걸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친절하게 상황에 어떤 상황이든지 맞게 잘 알려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이영광님, 독감 백신이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되나요? 독감 백신을 맞고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는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이 부분은 아직까지 연구된 바는 없습니다. 물론 독감과 코로나19가 같이 걸리면 사망률이 2배 이상 된다는 일부 연구가 초반에 몇 달 전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독감 백신 자체가 코로나19 예방 효과인지 그 부분은 아직까지 얘기된 바가 없습니다. 네, 베리타스 주님, 네,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면 좋겠죠. 그렇죠. 빨리 종식돼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생각보다 백신이 빨리 개발되고 되고 있는 것 같고, 승인도 곧 떨어질 것 같고, 아무튼 조심스럽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일단은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실 백신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또 여러 개가 수십 종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기전 자체가 최소한 5개 이상으로 되는 거. 최근 거는 화이자랑 모더나는 mRNA 백신이잖아요. 그거 말고도 이제 단백질 그러니까 제조합 백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달짜님, 최근 2단계 격상에 대한 박사님 의견 궁금해요. 저는 2단계 그 단계 기준에 있어서 명수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높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는 하루에 300명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많아졌다고 하는 게 많지만은 또 다른 유럽이나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사실 이게 그렇게 많이 끄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2단계 격상, 이 부분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단계마다 제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경제적인 부분도 좀 더 생각을 해서 조금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 저도 아주 심각하게 많이 철저하게 고민한 부분이 아니라서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이제 뭐 거의 대부분 의견 답변해 드린 것 같은데 오늘은 지난주에 비해서 별로 많이 안 들어왔네요. 이걸 백신은 큰 이슈가 되는지 치료제는 아직까지 뭐 큰 이슈가 되는 치료제들이 없어서 그러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뭐 지난번에 원래 백신과 치료제를 좀 정리해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이 치료제도 제 나름대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이 치료제 관련해서 그 리뷰 논문, 즉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서 하나의 논문으로 지금 현재 작성 중에 있는데요. 좀 빨리 좀 정리를 해갖고 발표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뭐 오신 분들이 또 조규정님, 뭐 JI 밀가 룰루님, 최선님, 딸기80님, 금분신님, 상크미님. 예.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특히 2단계로 격상된 지금 상태에서 또 환자 수가 300명대에서 잘 안 줄고 있다면 물론 300명대가 아주 많은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좀 더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분명히 1, 2주 전에 비해서는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지금 뭐 교회 이런 데서도 또 다시 집단 발병도 일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집단 시설에서 유행이 좀 조짐이 좀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거는 같습니다. 네, 이영성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을 그 명승권 교수의 의학수다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도 뵐 수 있겠죠.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궁금증이 해결되지